오늘은 관광정책과 사회자본으로 넘어갑니다. 책은 463쪽. 오늘은 지난 시간에 얘기한 것처럼 우리 관광정책을 설명할 때 여러 가지 관점 중에서 새롭게 부각되는 관점들을 우리가 하나씩 찾아내고 있어요. 지난번에 얘기한 것처럼 다시 한번 그러면 우리가 얘기하는 관광정책 산출은 정치체제라고 하는 산출하는 것이지만 정치체제론에서는 정치체제인 정부가 산출하는 것만이 아니라 뭐를 고려해야 된다? 환경을. 그치? 두 번째, 이 환경이 거시 환경, 정치, 경제, 사회, 문화처럼 거시 환경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환경 속에는 이해관계자라는 사회 집단이 있어서 이들이 적으로 정치에 참여한다. 집단론이 등장을 할 때, 다시 말하면 환경 속에 누가 들어있다? 집단들, 이해관계 집단. 어떻게 이들이 참여한다? 정치 체제의 정부와 함께 이들이 민간 영역으로서 참여하게 된다. 다시 말하면 환경이 정치 체제에 영향을 미쳐서 산출되는 것뿐만이 아니라 이해관계 집단의 활동이 함께 어떻게 정책 네트워크를 만들고 권력 관계를 형성해서 만들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이것만이 아니라 사실은 체제는 그대로 전환만 시키는, 전환도 이것이 정책 과정론적 접근이야. 정책 과정론적 접근. 자, 이렇게 해서 완성됐는데 이 완성된 것은 기본적인 거고 여기에 정치, 경제, 사회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정권 교체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NGO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미디어는 어떻게 영향을 미치나? 이들의 권력 관계는 이 공동체가 될 때, 아니면 정책 공동체가 될 때, 아니면 이들이 하위 정부 모형이 될 때, 연구들을 하는 거야. 어떤 경우에 정책 산출이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그러니까 이건 기본 틀을 배우지만 이제 여러분들이 점점 사회 문제를 만나게 되면서는 이것들이 전부 강론지로 나누어지게 돼. 그런 가운데 최근에 새로운, 지금까지 패러다임보다는 범위는 좁지만 설명력이 높은 것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자, 이렇게 놓고 보니까 마치 우리가 정부는 그저 정치, 행정, 이원론 내지는 이론론적 감정에서 활동하는 걸로 생각을 했는데 이것들이 나라마다 다르고 또 정권마다 다른 성격의 운영 시스템을 갖고 있는데 이것들 중에서 특히 1990년대가 되면서부터는 정부의 운영 방식이 우리가 예전에 알고 있던 행정이라는 용어가 아니라 뭘로 바뀌기 시작해? 거버넌스로 바뀌는 거야. 이것이 거버넌스로 바뀔 때 어떻게 된다? 정책 산출이 바람직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는데 이때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지. 뭐가 이루어져? 민간과의 협력이, 거버넌스가 이루어져야지 정책 과정이 열린 방향으로 열린다. 거버넌스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투명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우리가 정책 실패에서 봤지만 많은 실패들이 오잖아. 지금 모든 것들이 투명하지 않다 보니까 이 문제가 지금 생겼는데, 최근 우리 사회 문제도 보지만 하필이면 우리 문화체육 관광이 너무 어려운 지금 여건에 있는데 그도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오죽하면 우리 수업 시간에 정책 사례에 대한 얘기를 교수님이 많이 못하고 있잖아요. 이유가 뭘까?
했더니 이번에 이유가 나왔어. 그 이유는 뭐냐면 정책 과정이 열린 행정이 아니야. 자료가 축적돼 있지 않아. 모두 뭐밖에 없어? 보도 자료밖에 없어. 이번에 우리가 비상사태와 함께 나타난 것 중에 하나가 뭐가 있었지? 미국 같은 경우 9.12 사태가 벌어졌을 때 9.12 사태가 벌어졌을 때 그 책자만 하더라도 2,000페이지가 넘는 보고서가 나왔다는 거 아니야. 대통령은 그날 어떻게 결정을 했고 언제 보고받았고 그들은 그때 그의 결정은 뭐였고 그때 어떻게 이해관계자 네트워크가 구성돼서 아이디어를 수렴했고 주민들이 막 아이디어가 있을 거 아니야? 그것들을 채널을 만들어서 통로를 만들어 들었고 그것들을 정리해서 보고했고 그걸 정책에 반영했고 이것들이 다 나와서 어떻게 9.12 사태는 위기 관리를 어떻게 했는지가 나왔는데 그 책을 놓고 학자들이 연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돼? 정책 지식이 축적돼서 다음에 이런 일이 생기면은 그 다음은 더 잘 극복할 수 있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아무것도 없다. 이 세월호 같은 일인데도 세월호에 도대체 언제 어떤 방향으로서 어떤 의사결정이 있었는데가 없고 우리는 그냥 쭉 뭐 했다? 그냥 일방적인 자료만 나오는 거야. 이러다 보니까 우리의 지금 정책 지식, 사회 해결 지식이 높은 수준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우리들도 반성해야 돼. 왜 반성해야 되느냐? 늘 우리는 지금 거버넌스가 된다는 얘기는 내가 정책의 대상이 아니라 정책이 뭐가 되는 거야? 주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주민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뭐지? 주민 센터잖아. 주민 자치센터도 필요 없지 이제는. 주민센터잖아 지금. 학생센터지. 학생 서비스 센터가 아니라 내가 주인이니까. 근데 여기서 우리가 뭘 반성해야 되냐면은 이런 어려운 일이 생길 때마다 자꾸만 나는 관객화되는 거야. 관전해 이렇게. 뭐 이런 거야 저런 거야. 말은 많은데 그럼 나는 무슨 역할을 했나? 나는 무슨 역할을 했나? 나를 포함해서 교수인 나를 포함해서 다 반성해야 될 게 왜 나도 자꾸만 이런 거에서 문제가 어디 있다고 진단하고 얘기하지 못했을까? 뭐 그런 생각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바로 뭐가 돼 있을 때 거버넌스라는 협력적 운영 방식이 이루어질 때 바람직한 정책이 산출될 수 있다. 오늘은 하나 더 나가. 그게 뭐냐면은 우리가 정책이 바람직한 정책, 디자이러블한 팔러시가 나오는 그러한 나라들의 경우는 뭐가 제대로 돼 있느냐 봤더니 오늘 우리가 배우는 것처럼 뭐가 환경, 특히 사회적 환경 가운데 사회 자본이 축적되면 될수록 그 사회 자본이 거버넌스를 만들고 민관 협력을 만들고 그들이 만드는 정책은 더욱더 바람직하더라라는 게 만든 거예요. 알았습니까? 물론 지난 시간에 이렇게 만들어진 정책은 타이밍이 중요하다, 시간이 중요하다, 시기가 중요하다. 뭐지? 제도적 관점. 제도적 관점은 그렇지. 정책이라는 것도 어떤 시기에 만들어져야 되고 어떤 시기에 한번 만들어지면 잘 변하지 않으니까 만들 때 잘 만들어야 된다는 거지. 물론 제도도 중요하고. 이거를 알고 나면은 제도 만들 때 정말 잘 만들어야 되는 거야. 한 번 만들면 없어지지 않으니까. 모르면 차라리 어떻게 만들지 말아야 돼. 어제도 이렇게 복잡한 와중에 한 신문 기자가 전화가 왔어. 교수님, 이럴 때 전화드려 죄송한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고 기사화를 시키려고 그래요. 뭡니까? 그랬더니 우리가 교수님 이게 사회 문제가 아니라 관광 문제예요. 그래서 당연히 관광 문제를 물어보셔야지. 그랬더니 제도가 뭐냐면은 우리가 미슐랭처럼 프랑스에서는 이렇게 고급 음식점에 대한 이런 평가도 하고 추천도 하고 이런 제도가 있는데 왜 한국은 없을까요? 아니 한국은 있기는 있는데 왜 영향력이 없을까요? 그러면 이 문제 어떻게 했으면 좋겠죠? 우리도 이런 거 좀 만들면 좋지 않을까요? 라고 질문한 거예요 나한테. 그래서 내가 뭐라고 답을 했냐면은
필요합니다. 평가는 필요합니다. 근데 지금 혹시 전화하면서 이런 생각하고 나한테 전화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정부가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한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맞습니다. 내가 뭐라 그러냐, 이제는 민간의 서비스까지 정부가 평가하라고 하지 마세요. 정부가 평가하면 뭐라고 됩니까? 모범식당 제도밖에 안 되지. 왜? 정부는 보편적 가치를 추구해야 되잖아. 정부가 무슨 아주 고급 레스토랑을 추천한다면 그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정부는 그러한 제도를 감독해야지. 정부가 그러면 그 감독은 누가 해? 의회 보고 하라고? 그것까지? 그렇지 않잖아. 그래서 나는 우리가 이제 그러한 제도는 너무 빠르게 하지 말고, 특히 하지 말아야 될 거는 한국관광공사나 한국관광협회를 통해서 빨리 하라고 하지 마라. 한번 만들어지면 그게 오래 갈 거니까. 대신에 나의 답은 이거 시간 걸릴 거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뭐가 없기 때문에? 사회자본이 형성되기. 사회자본이 뭐길래요? 사회자본? 사회에 대한 신뢰니까, 믿음이니까. 사회자본의 형성이 안 돼 있으니까, 무엇을 했다면 그거에 대한 믿음이 없으니까 자꾸만 엉터리가 만들어지고 전부 공익적 가치보다는 전부 사익적 가치를 추구하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신뢰가 없으니까 뭐가 형성되는데? 제도가 형성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만 정부가 이거 다 필요 없고 뭐 행정이라는 데서 그냥 발전 행정시설처럼 툭툭툭 만들어내는 거 아니야 지금. 그러니까 자꾸만 실패하는 거야. 자꾸만 실패. 이렇게 얘기를 했어. 알았습니까? 그럼 오늘 왜 미슐랭 같은 프랑스에는 그러한 아주 고급 레스토랑, 아주 미식가들이 초이스할 수 있는 그런 레스토랑 제도가 누구에 의해서? 미슐랭은 자동차 부품 회사가 그걸 만드는 거 아니야. 그것도 사람들이 믿고 있어. 그리고 그것들이 심지어는 한국도 다른 나라까지도 영향을 미치고 있어. 프랑스의 민간 사업자들이 만든 민간 영역의 평가 제도가 전 세계에서 이렇게 영향력이 있는 거야. 왜 그럴까? 프랑스의 사회자. 민간 영역이 해도 사람들이 신뢰하니까. 맞습니까? 자, 그런 관점에서 오늘 사회자본은 과연 뭘까? 그런 거예요. 알았습니까? 책으로 가면은 첫 번째 463쪽에 나온 것처럼 사회자본은 소셜 캐피탈이라고 얘기해요. 소셜 캐피탈은, 사회자본은 사회적 환경인 동시에 사회 제도라고도 얘기를 해요. 그 이유는 제도라는 것은 영속성을 의미하고 있고 규범적 가치를 의미하고 있는데, 사회자본은 환경이 바뀐다고 해서 빨리빨리 변하는 게 아니라 좀 지속성이 있고, 그리고 사회자본은 그냥 우리에게 환경만이 아니라 우리가 이래야 된다라는 가치를 내포하고 있거든. 그래서 사회자본은 사회 환경 중에 매우 고유한 영역이다. 이렇게 이해가 될 수 있겠지? 따라 한번 해보세요. 사회자본. 이 소셜 캐피탈을 번역을 할 때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사회자본이라고 하는 경우도 있어. 일반적으로 우리가 번역어를 쓸 때 경제적 요인, 환경적 요인 할 때 적은 일본에서 주로 한자를 쓸 때 뭐뭐한 뭐뭐적 이렇게 얘기를 해. 또 한국말에서는 경제적 그럴 때 한국어로 바꾼다면 뭐에 속해? 우리가 경제적 그러지. 우리 중국 자주 쓰지? 근데 원래 이 경제적 이 말 있지? 이 말은 중국의 원래의 한자에는 없어. 이거는 일본식 한자어야. 일본이 서양어를 번역할 때 썼던 말이야. 이해됐습니까? 그래서 사실은 이제는 일본, 한국, 중국 할 거 없이 중국의 한자 문화권을 사용하면서는 서로 교환이 막 이루어졌더랬어. 이렇게 조금씩. 물론 중국의 한자어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했지. 알았습니까? 하지만 근대에 와서 1860년 이후에는 근대에 와서는 일본식 한자어가 교과서에 올라간 거야. 그런데 요 적자는
한국어의 순수한 말로는 어떤 의미가 있어? 응? 뭐라고? 아, 음, 의자하고 같은 말이야. 경제의 요인, 정치의 요인, 사회적 자본, 사회의 자본. 어때요? 그렇지? 그래서 우리는 의자로 하는데 의자가 들어갈 경우 불필요할 때는 생략도 해요. 그래서 사회적 자본 그러지 않고 사회자본 이렇게 번역을 해도 큰 차이는 없어. 근데 이렇게 사회자본 한 거는 하나의 뭘 만들기 위해서 개념적 용어를 만들기 위해서 명사로 표시하려고 사회자본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사회적 자본 그러니까 어떻게 돼? 명사적 개념화에 조금 어긋나지 형용사적인 게 들어가 있잖아. 이렇게 의자로. 별것까지 다 신경 쓰고 있죠. 근데 우리 공부할 때 그렇게 생각해야 돼. 항상 질문해봐야 돼. 왜 이거 소셜 캐피탈을 사회적 자본이라고 하고 누구는 사회자본이라고 했을까요? 왜 통일되지 않았을까요? 물론 통일시킬 수 있어. 알았습니까? 하지만 이제 우리가 고민할 때 우리가 용어는 명사적 개념하다. 즉 우리의 생각을 뭘로 바꾸는 거예요? 명사로 바꾸는 거예요. 알았습니까? 명사로. 자, 그래서 요 사회적 자본 혹은 사회자본이라고 하는데 463쪽에 나온 것처럼 여기는 이런 역사가 있어. 아주 근대적인 역사야. 1986년이야. 1986년 프랑스의 사회학자인 브루디에가 연구를 통해서 사회자본을 경제자본과 문화자본과 구분해서 이렇게 발표를 했어. 그 차이를 설명을 했어요. 특히 이 브루디에가 주장했던 것은 왜 사회가 계급화될까? 사람들은 왜 계급화가 될까? 이 계급화에 미치는 것이 브루디에는 돈만이 아니라 경제자본만이 아니라 어떤 자본?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사람들을 계급화시키더라. 이렇게 봤어요. 그러니까 마르크스는 경제자본이 사람을 계급화시킨다 그랬지. 그런데 브루디에는 문화자본이나 사회자본이 사람들을 계급화시킨대. 그 이후에 콜먼이라는 사회학자는 이건데 1986년이니까 지금 우리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말한다고 볼 수 있겠지. 그러니까 이 시대에도 마르크스가 얘기한 경제자본만이 아니라 사회자본, 문화자본이 우리를 계급화시킨대. 우리도 요새 갑자기 숟가락 얘기가 많이 나왔지. 금수저, 음수저. 나는 주로 젓가락으로 먹기 때문에 잘 생각을 못했는데 숟가락 먹지 마. 젓가락으로 먹어. 그러면 금수저, 은수저 생각 안 나니까. 이거 조크야. 좀 웃어봐. 아, 참. 동호야, 안 웃겨? 재밌지? 근데 이 금수저, 은수저란 얘기도 사실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는 지금 현재 새로운 개인주의, 개별주의 이런 사회를 살아가는 줄 알았더니 여기에 지금 우리가 어떤 계급화가 이루어진다는 그런 아주 절망스러운 비극적인 얘기 아니야? 이걸 이제 브루디에는 이렇게 얘기한 거야. 콜먼이라는 학자는 또 어떤 관점을 뵀냐면 사회자본을 좀 관심을 가졌는데 이 브루디에와 콜먼은 전부 개인적 관점에서 얘기하는 거야. 우리 개인이 어떻게 계급화가 이루어지나. 또 콜먼도 조금 더 사회자본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춰서 인적자본하고 사회자본 이렇게 구분했어. 그래서 인적자본, 사회자본으로 구분해서 차이를 봤어요. 근데 이 브루디에와 콜먼이라는 사람이 주로 개인을 통해서 어떻게 이렇게 계급화가 이루어지고 또 나아가서 본인들이 한 계단 한 계단 높은 계단 위로 성장하는가라는 연구를 했다면은 여기서 퍼트남이라는 학자는 1995년 10년 뒤야. 이 95년은 이제 신자유주의가 막 팽배해지고 거버넌스가 이루어지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기초가 만들어진 거예요. 여러분들이 1990년대에 주로 태어난 사람들도 많지만 1990년대는 또
우리 근대 역사에서 새로운 세계가 만들어질 때야. 왜 그러냐면 1990년은 이데올로기에 의한 냉전 체제가 종식되게 돼. 1945년 제2차 세계대전 이후 근 50년 동안 세계는 동서 진영으로 나누어져서 사회주의와 자본주의 혹은 공산주의와 자본주의가 대립하면서 냉전 체제를 전쟁 이후의 평화 체제로 곧장가는 게 아니라 아주 냉전 체제가 돼서 우리 관광 산업도 90년 이전엔 발전하는데 너무나 많은 장애물이 있었던 거예요. 유럽을 가도 서유럽은 가도 동유럽은 여행을 못 하는 거예요. 국교가 수교가 안 돼 있어. 이 가까운 중국도 그때는 못 갔어. 90년 이전에는 냉전 체제. 중국은 그래서 뭐라고 그랬냐? 대나무로 둘러싸여 있다 해서 주계장막이라고 했어. 그런 말 아나? 주계장막이란 말 알아? 대나무로 둘러싸였다. 영란이 그런 말 알아? 중국? 중국을 우리가 주계장막, 대나무죽, 주계장막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 왜냐면 사람들이 갈 수가 없는 거야.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다 러시아는 무서워요, 러시아. 춥기도 하지만 붉은 곰 같아요. 러시아가 얼마나 그때는 러시아라고 안 그러고 뭐라 그랬지? 소비에트 연방, 그지? 소비에트. 얼마나 무서웠는지 몰라. 근데 1990년, 1988년 한국에 올림픽이 있었어. 동서냉전 체제에 남북이 갈려 있는 이 땅에서 서울에서 올림픽이 열린 거예요. 그때 아주 대단했어요. 왜 대단했느냐? 그때 처음으로 러시아가 소련이 참석하지 않는다. 막 난리가 날 때야. 1984년에는 LA에서 올림픽이 있었는데 소련이 참여하지 않았어. 알았어? 그래서 1988년 되니까 이제 해빙 무드가 등장했는데 드디어 어디가? 1989년에 베를린 장벽이 무너지는 거 아니야. 알았어? 그래서 1999년, 90년대 들어서면서 동유럽의 국가들이 전부 다 문호를 개방하고 어떻게 했어? 전부 다 공산주의, 사회주의를 포기하고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변화가 막 일어난 거예요. 그것이 이제 우리 관광에도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지 그때부터 우리가 여행이 자유된 거예요. 1990년 드디어 독일이 통일되고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 이 독일이 통일되니까 그나마 둘이 남아 있었는데 정말 치사하게 자기들만 먼저 하니까 우리는 굉장히 섭섭했어. 같이 하려면 같이 하지. 이렇게 딱 됐다. 그런데 드디어 중국도 변화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야. 1990년. 그러더니 1992년에 드디어 중국이 개방을 선언한 거야. 알았어요? 나는 91년도에 우리하고 한중 수교가 이루어지기 전에 중국을 여행을 했어. 왜냐하면 중국 정부가 한국에 학자들을 초청을 했어. 물론 돈은 우리가 내고 그렇지만 중국에 갔더니 중국이 그동안 꽁꽁 묶여서 들어갈 수 없는 땅이었는데 갔더니 중국이 너무나 가난했던 거야. 너무나 가난해. 그 큰 북경도 막 달구지가 지나가고 엄청나게 가난한 거야. 상해는 갔는데 상해도 너무 모든 게 힘들었어. 맞습니까? 이게 90년대에 그래서 90년대는 이데올로기에 의한 동서냉전 체제가 끝나고 이제 새로운 신자유주의 WTO 다시 말하면 세계 무역 체제가 새로 등장하게 된 거죠. 맞습니까? 그러니까 90년대는 이런 변화가 있어. 그래서 1990년대하고 우리가 그 이전을 구분하는 건 바로 냉전 체제, 새로운 변화 이렇게 오게 된 거예요. 1995년에 이 버트남이라는 학자는 사회자본을 초점을 맞추면서 특히 사회자본을 지금까지 부르주에나 콜먼이 개인 차원에서 얘기했던 것을 어떤 차원에서
사회 공동체 내지는 국가 차원에서 사회 자본을 이야기하기 시작해. 즉, 내 개인이 내 주변 사람들하고 어떻게 신뢰적인 관계를 갖고 있느냐만 얘기한 것이 브루디에나 콜먼인데 누구? 이 푸트남 혹은 퍼트남 교수는 어디? 사회 전체가 갖고 있는 사회 자본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으로 끌어올리기 시작해. 1995년. 지금 여러분 생각할 때는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이렇게 새로운 발견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일본 출신의 재미학자인 후쿠야마는 이 신뢰를 또 한 번 더 강조하면서 이 신뢰가 사회를 발전시키는 새로운 경쟁력을 만들어가는 것이라고 또 강조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또 OECD도 이에 마찬가지로 2001년에 들었으면서 사회 공동체에서 사회 자본의 중요성, 즉 이 사회 자본이 모든 것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들을 하기 시작해요. 이런 것을 보고 우리 지금 정책학에서 우리가 다루는 것은 개인 차원의 사회 자본이 아니라 주로 사회 공동체 혹은 국가 차원의 사회 자본을 얘기하는데 464쪽 맨 하단부에 있는 것처럼 그래서 이 사회 자본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냐? 사회적 관계에 내재하는 자산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회적 관계에 내재하는 자산이다. 그 내용은 역시 신뢰, 믿음이다. 신뢰, 트러스트. (465쪽에) 보면은 그러면 이 사회 자본은 개인 차원이나 아니면 사회 공동체 차원 이 큰 두 가지 수준으로 봤을 때 어떠한 효과성이 있는가 이것을 크게 이렇게 네 가지로 효용성 차원에서 나누어 보는데 466쪽에 또 여러분들이 자료표에서 보는 것처럼 한쪽은 연결망 혹은 관계망이라는 것이 있고 한쪽에는 사회적 기능이 있는데 미시는 주로 개인들 혹은 집단적 차원이고 거시는 사회 혹은 국가 차원으로 크게 볼 때 네 가지로 구성된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효용성 차원에서 사회 자본 가치는 연결망 혹은 관계망을 구성한다. 그 다음에 또 한쪽에서는 이것이 사회적 기능을 발휘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것을 465쪽에 나온 것처럼 다시 한번 첫 번째 영역, 두 번째 영역, 세 번째 영역, 네 번째 영역으로 구분해서 영역별로 한번 살펴볼 것 같으면 첫 번째 영역은 미시적 수준에서 즉 개인이나 집단 차원에서 어떤 연결망을 구성한 것을 말하느냐 주로 친목몸이나 결사체 이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그러한 그 연결망을 우리는 사회자본이라고 그래요. 그럼 첫 번째 영역에서 개인인 만약에 우리 개개인을 여기에 대입한다 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친목 모임이나 결사체에 가입했다면 그것들은 여러분들은 사회자본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들어오면은 우리 학과라는 공식적인 조직도 있지만 비공식적 조직에 여러분들이 가입하기 시작하지 각종 서클, 동아리 뭐 이런 것들. 근데 어떤 친구는 굉장히 많이 가입하지만 어떤 사람은 공식적인 조직마저도 가입하지 않는 사람도 많지. 요즘은 아주 개인 사회가 되면서 최근에는 이 사회연결망에서 이런 개인 모임도 단절하는 원리스 사회를 만들어가는 문제가 등장을 해. 나 하나됨, 원리스. 나 하나됨. 그 최근에는 원리스 현상이 자꾸만 나타나는 거야. 바람직하진 않아. 어차피 사회적 관계를 형성해야만 그 개인도 그 사회도 발전하는데 원리스 소사이어티가 되면은 사회의 동력이 사라지기 시작해. 생각해봐. 모든 사람들이 혼자 밥 먹고 혼자 술 마시고 혼자 논다면은 그 사회는 어떻게 될까? 사회 역동성이 떨어지기 시작해. 그렇습니까? 이런 차원에서 지금 요 첫 번째 칸을 얘기하는데 우리는 인간은 이미 사회적 동물이라는 차원에서 볼 때는 원리스도 너무 위험하다. 원리스 사회는 너무 위험하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가 뭐 개인 상담 시간은 아니지만
여러분 중에서도 우리는 이제 거시적으로 올라갈 거야. 이건 참고로 보는 거야. 여러분들이 너무 지나치게 원리스라면 여러분들은 의도적으로 어떻게 해야 돼? 연결망을 확장시킬 때 사회자본입니다. 어떤 친구는 대학을 졸업할 때쯤 돼서 교수님들하고 아무 관계를 맺지 못해서 입사 추천서도 못 받는 친구들도 있어. 너 왜 추천서 받으러 안 왔니? 그랬더니 교수님을 찾아뵌 적이 없어서 못 갔습니다. 그래서 회사에 원서도 못 냈죠. 어떻게 할 거야? 어떻게 할 거야? 안 되지 그러면. 그래서 자꾸만 요즘 같은 경우 여러분들에게 마치 원리스가 혼자 사는 것, 하나로 사는 것이 요즘의 추세라고 얘기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이걸 자꾸만 극복하려고 노력해야 돼요. 나 자신도 마찬가지야. 나 자신도 요새는 원리스가 편해. 누구에 간섭받고 싶지도 않고 간섭하고 싶지도 않고 인게이지먼트 잘 안 하려고 그래. 원리스 사회. 근데 점점 학생들이 더 그렇게 요구하기 때문에 전에는 우리 새내기 세미나 같은 걸 하게 되면 교수님을 졸졸 따르는 학생이 너무나 많았어. 지금도 여러분들 보면은 내가 수업할 때 지나가면서 인사하고 그 친구들도 많거든. 근데 이것이 학년이 이렇게 내려갈수록 좀 적어져. 그래서 교수님들하고 관계성이 점점 멀어지기 시작해. 그렇지만 다른 학과에 비하면 우리가 관계성이 밀접하지. 다른 데는 더 냉랭한 데가 많아요. 근데 다른 학과 학생이 가끔 다중전공이나 복수전공이나 뭐 이런 전공으로 우리 과를 왔다 하는 친구들이 이상한 학과를 잡았대. 왜 그러냐 그랬더니 학생님하고 교수님하고 학생들하고 교수님하고 뭐 이렇게 가까워요? 그리고 학생들이 왜 이렇게 명랑해요? 그러는 거야. 그건 우리의 장점이야. 알았습니까? 응? 알았습니까? 교수님이 이렇게 지나갈 때 뒤에서 쿡 찔리기도 해야 돼. 가까워져야 돼. 알았지? 가까워져야 돼. 가까워져. 내가 여러분을 찔릴 수 없어. 하지만 여러분은 나 찔릴 수 있어. 내가 여러분을 뭐 했다고 희롱했다고 안 그럴 거니까. 원리스. 이런 식에서 누구는 사회학자들은 사회자본의 중요성을 얘기하면서 먼저 뭐가 있어야 된다? 결사체가 있어야 된다. 모임에 참가해. 모임에 참가해. 재밌는 현상 중에 하나는 우리는 소셜 네트워크를 형성하라고 그러면 전부 다 어떤 형성을 하냐면은 내가 아는 사람, 동문회, 동향회 이렇게 모이니까 힘든 거야. 그런데 놀라운 것 중에 하나는 미국 학생 중에 내가 공부하면서 또 방문 교수할 때도 느낀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미국 학생들은 자기하고 아무 관계 없는 데에 회비를 내고 있는 모임이 굉장히 많아. 주말에 굉장히 바쁘더라고. 물어봤어. 이게 무슨 모임이니? 그랬더니 난 취미가 과학공상영화인데 과학공상영화 동아리에 참석한대. 거기에 그럼 친구가 있어요? 아니요. 그냥 취미. 그 모임에 내가 회비 내고 그리고 일정한 기간이 되면 참여하는 거야. 근데 우리는 모임이라고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전부 다 그 생각할 거야. 고등학교 동문회? 아니면 사근동 모임? 기숙사 모임? 이것만 생각할 거야. 그게 아니라 이렇게 새로운 모임들이 쭉 있는 것들을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영역은 개인적 영역 중에서 사회자본은 이런 효능성 유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은 사회자본을 통해서 많은 네트워크를 개인적 차원에서 맺는 것뿐만이 아니라 자원동원이나 아니면은 목표 달성, 사회적 참여 차원의 사회적 기능이라는 새로운 영역이 있다는 거예요. 새로운 영역이 있다. 여러분 중에서도 아무도 잘 모르는지만 여러분들이 봉사클럽 같은 데 들어가서 어느 순간 사회봉사를 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전부 사회자본의 또 다른 영역이라는 거예요. 결사체에 많이 참여하는 것뿐만 아니라 사회적 기능 영역이 따로 있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세 번째 영역에서 사회자본의 속성을 보면은
연결망 중심 혹은 관계망 중심에서 공동체나 수평적 네트워크가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 그것이 세 번째 영역이 돼요. 한국은 이번에 여러 가지 어려운 경우가 있는데 최근 보면은 시민단체가 많이 없어요. 우리들이 전부 개인 차원의 참여를 하고 있지만 시민단체 같은 게 없기 때문에 사회시민단체가 지금 많은 활동이 적으면서 전부 개별적인 토론이 일어나서 그 토론이 이루어진 것들이 깊이 있게 아니면은 이것을 담론화시키는 사람이 없어. 오직 어디에 기대고 있어? 지금 우리는 미디어에 다 기대고 있어. 미디어에 기대고 있다니까 내가 한 얘기를 누가 정리해서 하나의 힘으로 만들어주는 사람이 없어. 좋은 점도 있지만 나쁜 점은 이것이 연결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연결만. 네 번째 영역은 사회적 기능 차원에서 사회자본은 어떤 영역이 있냐면은 사회 통합의 영역이 있고 민주주의를 만들고 나아가서는 경제 발전까지 이루는 그러한 영역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우리가 사회자본의 속성을 할 때는 크게 네 영역으로 본다. 개인적 차원에서는 연결망 측면, 개인적 차원에서는 사회적 기능 측면, 그 다음에 사회나 국가 공동체 측면에서는 네트워크적 체계, 그 다음에 사회 통일이나 민주주의, 경제 발전 영역, 이렇게 사회자본의 영역을 구분해서 보고 있다. 관광 정책에 이것을 적용한다면 관광 정책은 주로 거시적 수준에서 사회자본이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 거시적 사회자본 중에 우리가 얘기했던 바로 토트넘이 제시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 협력적 네트워크나 호혜적 규범, 사회적 신뢰 이런 것들이 정책 성과에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467쪽에 우리가 정책 얘기를 하다가 사회자본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연성적인 소프트한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지. 사회자본에 대한 얘기를 하면은 소프트한 얘기를 많이 하게 돼요. 467쪽에 보면은 사회자본의 특징을 이렇게 다른 학자들이 468쪽에 나온 것처럼 정리를 해놓은 것들을 여러 468쪽의 표를 보면은 이 사회학자들이 한국의 사회학자들이 이렇게 자본들을 구분을 했어. 경제자본, 인적자본, 문화자본, 사회자본 이렇게 네 가지로 구분을 했는데 이것들은 전부 다 앞에 얘기했던 우리가 얘기했던 브루디에나 아니면 콜먼 그다음에 퍼트남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이렇게 정리한 거예요. 지금까지 얘기하고 반복되지만 한번 정리해 보면은 브루디에라는 프랑스의 1986년 연구 결과에 의해서 경제자본의 특징, 인적자본의 특징, 문화자본의 특징, 사회자본의 특징을 쭉 정리한 걸 보면은 자본의 소유자가 누구냐, 소유자에게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어떻게 존재하느냐, 그러면 분석의 핵심과 단위는 뭐냐 이렇게 구분을 해놨어요. 첫 번째, 경제자본은 보르디에는 경제자본은 개인이 소유한다고 얘기를 해요. 물론 사회주의 국가는 국가가 소유하지 정부가 소유하는 거야. 하지만 자본주의를 기준으로 했을 때 경제자본은 누구에게? 개인에게 있다. 개인에게 있다. 소유자에게 주는 이익, 경제자본이 소유자에게 주는 이익은 경제적 이익이지. 내가 자본을 많이 가질수록 많은 프로핏이 생기지. 그렇잖아. 은행에 넣으면 이자가 나오고 증권을 사면 증권이 오르고 부동산을 하면 부동산이 오르고 경제적 자본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들은 물질적으로 존재하게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 아까 얘기한 것처럼 부르디에는 이런 자본들이 우리의 새로운 계급을 만드는데 이때 부르디에는 이러한 경제 자본이 우리에게 어떠한 계층을 만드나? 자본가 계층과 노동자 계층이라는 계급 관계를 만들어준다. 그래서 경제 자본을 놓고 주로 연구하는 것들은 어떻게 계급화, 구조화가 이루어지느냐를 연구한다는 것.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근수저, 음수저 이런 얘기할 때도 첫 번째가 경제자본을 얘기하지. 누가 얼마나 소득이 있느냐, 얼마나 웰스가 있느냐, 자본이 있느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는 것들이 바로 경제자본이다. 또 콜먼의 경우에는 인적 자본을 이렇게 얘기했어. 콜먼은 인적 자본의 자본 소유자는 개인인데, 인적 자본은 주로 어떤 형태의 자본을 인적 자본이라면 기술이나 지식에 대한 자산이야. 우리가 기술이나 지식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임금과 협상력을 갖게 되는데, 이것들을 뭐라 그랬냐? 인적 자본이라고 했고, 이 인적 자본은 개인에 속한다고 얘기해. 그리고 이것들의 분석 대신은 교육과 임금의 관계로 우리가 분석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요즘 우리가 잠깐만 인적 자산, 인적 자본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콜먼은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다시 브루디에는 문화자본을 누가 구성한다 그랬는데, 여기서 조금 재미있는 얘기가, 브루디에는 말이야, 나도 이거 이해할 때 오래 걸렸는데, 브루디에는 자본의 소유자 중에 문화자본은 가정에서 발생하고 가족이나 그 가족 구성원으로서가 갖게 된다는 거야. 문화자본이 뭐 어떤 거길래 도대체 그렇지? 그랬더니 이 사람들은 얘기가, 브루디에는 문화자본은 문화적 취향 자산이래. 내가 클래식 음악을 좋아한다. 나는 무슨 뭐 힙합을 좋아한다. 나는 한식을 좋아한다. 나는 파스타를 좋아한다. 나는 디저트 없이는 밥 못 먹는다. 나는 애퍼타이저를 꼭 먹어야 먹는다. 이런 취향이 문화자본이라는 거예요. 동의할 수 있어요? 프랑스니까. 라이프 스타일이 중요하다는 거야. 브루디에는. 그런데 그 브루디에는 이러한 것들이 어디서 발생하냐 했더니, 가정, 즉 가족을 통해서 자본이 형성된다. 난 한참 걸렸어, 시간이. 근데 그러고 보니까 그런 것 같아. 그리고 나 같은 사람이 잘못된 거야. 왜? 요즘 보면, 우리 시대에 보면은 그 패밀리들이 다 만들어가잖아. 그러니까 원리스는 안 되겠지, 지금 보니까. 그지? 원리스 한 사람들은 다 흑수저지. 지금 새로운 계급 만드는 사람들은 뭐가 중요해? 패밀리가 중요하잖아. 따라해, 패밀리. 난 다시 깨우친 거야. 아우, 내가 왜 원리스 생각을 했지? 난 이러니까 패밀리가 중요하다. 근데 프랑스의 브루디에는 요 문화자산의 문화자본이 축적이 문화적 취향, 문화적, 여기서는 삶의 방식을 말하는 거야. 교양이 아니라. 그러니까 문화란 말이 늘 여러 가지 방식으로 되지만, 지금 내가 얘기하는 문화의 뜻은 뭐지? 삶의 방식, 삶의 가치라는 뜻을 갖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뭘 만든다? 문화자본의 계급을 형성한대. 요즘 김장철이라고 김장을 사 먹는 패밀리와 안 사 먹는 패밀리 있지. 젓갈을 많이 넣어 먹는 패밀리와 아니면 물김치 먹는 패밀리가 있지. 잠깐 뭔가 이렇게 좀 연상되지 않아? 밥 먹고 나면은 꼭 디저트를 아주 고급스럽게 먹는 나하고 아무것도 안 먹는 나하고는 비교가 돼, 안 돼? 되지. 지금 웃으려고 하는 얘기인데, 안 웃으면 정말 불편해 내가. 이렇게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지만, 그렇구나라고 하면서 이 사람이 예를 든 건 뭐냐면은, 개인 차원에서 자본은, 특히 문화자본은 가정을 통해서 형성되는데, 이 형성되는 문화자본이 뭐를 만드는다? 새로운 문화계급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브루디에는 여기서, 콜먼이라는 사람은 인적 자본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브루디에는 여기서 뭐까지 포함시켰냐면 이 문화적 취향에 학벌도 집어넣었어. 학벌. 그러니까 그 패밀리들은 뭐지? 명문대학에 넣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키지 않고 말을 타잖아. 말 타요, 안 타요?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애 낳으면 전부 다 뭘 태워야겠어? 말 태워야지. 이거 웃으라고 한 얘기인데. 정말 안 웃기로 작정한 거지? 아니면 내가 웃기지 않은 거였어? 브루디의 얘기가 많은 의미를 주는 거야. 그런데
최근 이제 요 얘기가 한동안은 나도 의미를 조금 격화시켰는데 그 이유는 자꾸만 지금은 이제 가정이라는 패밀리가 아니라 원리스 사회로 가잖아. 그래서 앞으로 요 책을 내가 수정을 할 때는 아마 그냥 개인이라 그러고 이 형성이 가정이 중요한 통로이다라는 걸 설명을 하지만 이렇게 소유자가 가족이나 가족 구성원으로는 쓰고 싶지 않은데 일단 브루디에는 그렇게 설명을 했어. 근데 지금 요즘 같은 경우는 다시 또 오니까 또 설명력을 갖추게 되지. 그 여러분들은 지금 이제 혹시 우리가 가족을 떠나서 혼자서 학교 기숙사에 있는 사람 등등이 있다면 이제는 가족 탓하지 말고 원리스인 내가 어떤 취향을 가져야겠다? 고급스러운 문화적 취향을 가져야겠다. 그치? 뭐 예를 들어서 아무리 배가 고파도 그녀가 혹은 그 남자가 있을 때는 탕 같은 거 조심해서 먹기. 그렇지? 곧 죽어도 뭐 좋아해요? 그러면 파스타 좋아해요. 이렇게 이렇게 얘기하기. 이런 것들은 문화자본의 노출 아닐까? 잘못된 생각? 그냥 농담해 본 거야. 이렇게 문화자본을 얘기를 했어. 브루디에 콜먼의 얘기를 섞은 거예요. 하지만 브루디에는 개인 차원의 사회자본을 얘기를 했고 퍼트남은 사회 혹은 국가, 즉 거시 수준의 사회자본을 얘기한 것들을 종합했을 때 사회자본은 개인 혹은 집단에도 있지만 사회 공동체 혹은 국가에도 소속된다. 그리고 개인에게는 결속의 창출이지만 사회에는 사회 통합을 가져온다. 그리고 개인에게나 사회에나 신뢰 혹은 결속 관계라는 자산을 공동으로 만들어준다. 핵심은 개인이나 집단, 공동체, 국가가 어떻게 사회적 관계를 갖고 있느냐가 바로 분석의 핵심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469쪽. 이걸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면은 퍼트남은 사회자본을 공공재, 다시 말하면 사회적 자선이란 측면에서 우린 공공이란 말 알고 있죠. 이제는 공공은 뭐다? 영어로 퍼블릭. 우리말로 한국말로 바꾸면 사람들, 사람들. 알았습니까? 그러니까 공공재 그러면 좀 어려워 보이지만 머릿속에 우리는 딱 뭘 알고 있다? 사람들, 나 개인이 아니라 사람들이 같이 갖고 있는 자산. 이해됐어요? 공공재. 그럼 사람들이 함께하는 그 재산으로서의 사회자본을 뭐라고 했느냐? 여기에 재미있는 얘기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아주 재미있어. 사회자본은 사회를 구성하는 구성원들에게 이익이 공유된다. 우리가 신뢰하는 나라가 만들어지면 어느 한 사람에게만 좋은 게 아니라 공통으로 좋다. 커먼 굿이다. 다시 말하면 공통의 이익이 된다. 동의하지? 두 번째, 이것도 너무 재미있는 표현이야. 같이 쉐어링하기가 아까워. 이 책을 써놨으니까 얘기하지만 같이 내가 이 지식을 나누기가 싫다니까 나만 갖고 싶어 할 정도로 예쁜 지식이야. 그게 뭐냐? 사회자본은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존재의 개념이다. having이 아니라 being이다. 그냥 갖는 having이 아니라 뭐다? being이다. 그냥 존재하는 거다. 신뢰? 우리끼리 신뢰한다고 해서 신뢰 가지고 집에 갈 수 없지. 예금할 수도 없지. 이걸로 빌딩 살 수도 없지. 우리 신뢰가 있는데 만질 수가 없잖아. 존재하긴 하지. 그래서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뭐 존재의 개념이다. 서비스와 일반, 우리 잠깐 봐봐. 서비스와 일반 프로덕트를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기준이 뭐지? 소유가 아니라 존재다. 우리가 맥도날드에 갔어. 맥도날드의 음식을 먹었지만 여기가 서비스가 좋아. 그런 것도 어떤 거지? 친절하고 분위기가 좋고 청결할 때지. 하지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없어요? 못 가져오잖아. 소유가 아니라 뭐지? 존재. 따라하세요. 소유가 아니라 뭐? 존재. 그래서 우리 서비스 상품을 뭐라고 얘기해? 체험 상품이라고 얘기하지. 그 이유는 뭐지? 체험. 느낄 수는 있지만 집에는 못 가져오지.
가져와 못 가져와? 그래서 서비스는 뭐 보이지 않는 제품이다. 서비스는 뭐 또 무슨 뭐 뭐다. 이게 참 설명 많이 하지. 하지만 제일 중요한 건 뭐다? 서비스는 소유가 아니라 존재하는 것이다. 이해됐습니까? 아주 이쁜 표현을 책에 썼어요. 세 번째는 정말 조금 더 아까워서 조금 더 주기 싫은데 주는 거야. 세 번째는 사회자본의 교환은 파지티브 썸이다. 파지티브 썸이다. 파지티브 썸은 경제자본이나 인적 자본은 거래하는 거야. 주는 만큼 받고 받는 만큼 줘야 돼. 그런데 사회자본은 교환을 하면 할수록 총량이 늘어나. 사회자본. 내가 신뢰하고 내가 호혜적 기금으로 환대를 해준다면 상대방도 나한테. 물론 안 그럴 수도 있어. 하지만 이것이 축적되면 축적될수록 총량이 늘어나는 거야. 파지티브 썸. 알았습니까? 그래서 파지티브 썸. 파지티브 썸. 물론 안 그런 경우도 있지만 99.9%는 내가 친절한 얼굴에 침을 뱉는 경우는 없어. 항상 내가 친절. 물론 나는 실망시키는 경우도 많이 있어. 하지만 거의 대부분은 내가 say hi 했을 때 상대방도 쇼! 그런 사람은 없지. 전부 say hi. 네 번째, 사회자본의 교환은 거의 거래의 동시성을 전제로 하지 않아요. 거래가 동시에 일어나는 경제자본이나 인적자본과 같이 사회자본은 서로 주고받는 시간이 반드시 일치하지 않으며 서로의 신뢰에 적절한 기회의 사회적 교환이 이루어져. 여기에 지금 아주 중요한 파지티썸의 매력이 있는 거야. 다시 말하면 동시성이 아니야. 내가 이런 경우가 있어. 막 갑작스러운 경우에 누구를 만졌는데 인사를 했는데 상대방은 지금 기분이 안 좋은 상태야. 속상한 일이 있었어. 인사를 받지 못해. 그리고 가지만 이 사람은 어떻게 해? 아이고 저 사람이 나한테 인사를 했는데 내가 고민 때문에 저 사람한테 인사를 못했구나. 다음엔 내가 해야지 하고 다음에 인사하는 경우가 있지. 우리가 인사했을 때 사람이 저 사람이 안 받는다. 저 사람 왜 이렇게 인상을 쓰지? 너무 고민하지 마. 왜? 내 마음처럼 편하지 않은 사람이 많아. 지금 얼마나 많은 고민이 있겠어. 그치? 그 사람 막 속상한 일이 있는 거야. 아침에 집에 누가 아픈 사람도 있고 내 몸이 안 좋은 사람도 있고 근데 거기다가 하이 하고 지나가는데 똑같이 하이가 안 되겠지. 그럴 때는 지나가지만 이 사람은 기억하고 있다가 다음에 다시 인사한다는 거예요. 사회자본은 동시성이 아니라 시간이 지체돼서 나타나는 현상. 하지만 어떻게? 동시가 아니라 적절한 기회에 이루어진다. 이거야. 난 이거 보면서 우리가 사회적 관계를 할 때 너무 동시에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실망하지 말지. 왜냐하면 사람은 나하고 똑같은 그러한 조건에 있지 않을 때가 있지. 알았습니까? 이해됐어요? 남영이가 누구를 좋아해? 근데 남영이가 그날따라 용기를 내서 나 너 좋아 그랬는데 그러고 지나가는 거야. 그럴 때 실망하지 마. 왜? 그 사람이 남영이가 좋아한다는 걸 받아들일 만큼 그 상태가 그렇게 좋지 않을 때도 있어. 알았어? 기분이 안 좋거나 시험을 망쳤어. 근데 이 인간이 뭘 좋다고 지금 그러지? 그런데 집에 가면서 생각하니까 좋아했다는 생각이 나는 거야. 다음에 다시 하면 좋아할 텐데. 근데 바보가 삐쳤어. 실망하고 안 하는 거야. 자, 다시 한 줄. 사랑은 동시성이 아니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동시성이 아니다. 사랑은 은밀하게 찾아온다. 따라하세요. 사랑은 은밀하게. 사회자본도 그렇게 동시적인 게 아니더라. 이런 얘기. 너무 재밌지? 물론 내가 한 얘기는 아니고 퍼트남이 한 얘기를 정리했어. 이해됐습니까? 이런 특징이 있다는 거. 그러면 사회자본은 어떤 유형이 있는가를 이렇게 477쪽에 보면은 정리를 해놨어. 471쪽에 보면 사회자본의 유형도 이렇게 나오게 돼. 지금 사회자본을 보면서 여러분들이 이런 거를 느낄 거야. 책에 자꾸만 원저자의 인용이 자꾸만 이루어지고 있어. 이 얘기는 뭐냐면은 아직 함께 공부하는 학자들의 합의는 아직 덜 이루어졌어.
그래 새로운 접근이에요. 알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아주 완전 합의가 아니지만 어느 정도 중간적 합의에 있는 것들을 자꾸만 끄집어내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돼. 그래서 대학원에 올라가고 고학년에 올라갈수록 완전 합의된 지식을 만나기가 어려워. 전부 다 부분 지식을 조합하게 돼요. 부분 지식을. 그래서 특히 이제 여러분들이 1학년에서 이렇게 공부할 때 이렇게 올라오지만 여러분들이 알아야 될 것 중에 하나는 지식은 절대성이 아니라 지식은 뭐다? 상대성. 지식은 보는 관점마다 다르고 지식은 보는 관점뿐만 아니라 거기에 어떤 개념이 포함되느냐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지식은 상대성이다. 너무 고민하지 말라. 여기선 이렇게 얘기했는데 왜 저기선 이렇게 할까? 그 고민하기 전에 관점이 maybe 다를 것이다. 관점이 뭔가? 오히려 그 관점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해야 돼요. 이해됐습니까? 첫 번째, 이름이 아주 예뻐요. 디그라프라는 사람인데 이 디그라프라는 사람은 사회자본의 유형을 조직을 중심으로 이렇게 봤어. 그러니까 좀 미시적으로 봤다는 거야. 미시적으로 유형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이 본 이 조직을 중심으로 본 것이 거시적 수준의 사회자본에도 그대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것을 우리가 사회자본의 유형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 그럼 여러분들은 공부를 하면서 지금 이 디그라프는 조직을 중심으로 봤지만 우리가 거시적 수준의 사회자본이라고 해석하는 데는 큰 무리가 없다. 아이고 조금 어렵지? 그럼 더 얘기해 줄게. 사회자본의 유형으로 그냥 공부하자 우리는. 하지만 더 깊이 들어가면 원래 디그라프라는 학자는 조직을 중심으로 얘기했다. 알았습니까? 그럼 우리는 그냥 여러분들에게 만약에 내가 사회자본의 유형을 예시하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거 쓰면 돼. 알았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합의하는 거야 지금. 합의했나요? 네. 현기 이해됐어? 나하고 합의했지? 이것들이 바로 협약주의라고 얘기를 해요. 사회과학은 뭐다? 협약주의. 함께 협약하면서 만들어가는 거야. 그랬더니 자연과학자들이 뭐라 그랬어? 저것들은 과학도 아니야. 어떻게 저기들이 협의한 대로 다 그게 과학이냐? 그럴 수 있지. 사회과학이 항상 이제 부서지기 쉬운 이유는 사회과학은 협약주의가 많아. 협약주의. 이런 얘기는 조금 어렵지 공부하는 여러분들한테는. 하지만 여러분들 미리 알고 있어야 돼. 왜? 우리는 스마트하니까. 동의? 동의 안 해요? 동의? 이거 다 녹화되고 있다. 내가 스마트하니까 동의 그럴 때 그렇게 딱 해줘야지. 이러면 안 돼요. 다시 한번 이거 지우세요. 지우고 편집 부탁합니다. 편집하시고. 여러분은 우리는 스마트하니까 동의합니까? 사회자본의 유형에서 우리가 어떠한 조직에 가입되느냐 그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공식적 사회자본과 비공식 사회자본으로 나누었는데 예를 들어서 우리가 협회나 단체 이렇게 조건이 갖춰지고 회비를 내고 규칙적인 회의 시기가 있고 이런 것들을 우리가 공식적 조직이고 이런 조직에 형성되는 것을 우리가 공식적 사회자본이라고 얘기를 한다. 하지만 형식화되지 않은 모임 내에 존재하는 자본을 우리가 비공식 사회자본이라고 얘기한다. 그렇다면 우리가 학과에서 어떤 모임을 한다면 여러분들이 학과의 모임은 공식적 사회자본이고 여러분들이 별도로 모이는 것들은 비공식적 사회자본이겠지. 이것들을 이렇게 조직의 성격에 따라서 구분하고 있다. 공식적 사회자본. 그래서 어떤 사람이 너는 왜 공식적 사회자본은 구축하지 않고 비공식적 사회자본만 구축하냐 하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건 누가 얘기할 수 있어? 우리 학교 간부들이 얘기하는 거야. 야, 너 비공식적 사회자본은 맞는지 모르겠지만 공식적 사회자본을 너무 무시하지 마. 이럴 수 있겠지. 그런데 우리 정책학에서는 공식적 사회자본과 비공식적 사회자본 가운데 공식적 사회자본이 활성화될수록 정책 성과가 바람직한 정책 산출이 이루어진다고 얘기를 해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좀 더 이렇게 공식적 사회자본이 완성될수록 좋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학과 모임도 소홀히 할 수 없지. 학과도 발전돼야 된다.
우리 모임이 발전돼야만 바람직한 성과가 나온다. 개인 차원에서도 마찬가지겠지. 둘째, 사회자본은 관계성에 따라서 관계가 두꺼운 사회자본, thick social capital이 있냐면 thin social capital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거든. 접촉 빈도나 밀도가 높을 때. 여러분들이 아주 둘이 못 살고 그냥 꼭 붙어 다니다 아주 두꺼운 사회자본이 형성됐다. 이렇게 얘기하지. 뜨문뜨문 만든다. 옅은 아주 엷은 사회자본이 있지. 그렇지? 그렇죠?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관계성을 따질 때, 그 다음에 사회자본은 또 어떤 유형이 있냐면 조직이 추구하는 목적이 우리끼리 하는 것들은 내부지향적인데, 우리가 우리를 벗어나서 사회 문제에 기여하고 이렇게 우리 그 너머에 대한 목표를 지향할 때 우리는 그것을 외부지향적 사회자본이라고 그래요. 여러분들이 모여서 맨날 술이나 마시고 음악이나 듣고 이런 것들은 어떻게 돼? 내부지향적이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사회 문제에 함께 얘기하고 야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 문제 우리 같이 한번 의논하고 우리가 제안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한다면 이걸 외부지향적이라고 해요. 그래서 외부지향적 사회자본이 많이 형성되어 있는 그러한 사회, 그러한 사람일수록 사회자본이 바람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거꾸로 내부지향적이고 그나마도 옅고 그나마도 비공식 있다면 이거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 한마디로 비선조직이라고 그러지. 아니 난 그냥 우리 사회에 쓰는 말을 썼을 뿐이야. 이렇게 비선조직이라고 그러지, 그지? 비공식적이고, 그다음에 내부지향적이고 이런 거를 이걸 비선조직이라고. 이렇게. 여기다 하나만 더 붙여주면 무서운 게 있는데, 구성원들이 동질성을 갖고 그 경계가 높이 쌓이면 쌓일수록 그것을 우리가 결속형 사회자본, 조폭 같은 것들 말이야. 결속이 잘 돼 있지. 그리고 남들은 못 오게 경계를 쌓지. 이런 것들을 결속형. 교량형 사회자본은 경계선이 낮고 그다음에 동질화보다는 이질화. 나는 이런 거 싫어하는데 내가 가입해도 될까? 괜찮아. 우리는 뭐 서로 다른 사람들이 다 모여서 얘기할 수 있어. 이렇게 되겠지. 그렇다면은 우리가 비선 조직은 비공식적이며 내부지향적이며 특히 뭐다? 경계가 높은 결속형이다. 하지만 여기에 또 하나 첨가한다면 방향성을 달리해서 두껍다. 자주 만난다. 이게 비선 조직의 특징이겠지. 여러분도 혹시 비선이 있습니까? 사회가 발전할 때는 이렇게 비선 조직보다는 양성화된 조직들이 많아서 밝은 사회를 만들어갈 때, 이러한 사회자본의 유형을 갖고 있을 때 뭐가 이루어진다? 정부가 거버넌스가 형성돼서 민간과의 교류와 협력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관광정책 산출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이해됐습니까? 그러면은 관광정책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한번 보면은, 관광정책은 사회자본의 유형으로 볼 때 모든 형태의 사회자본이 관광정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하기는 어렵고, 다만 거시적 수준의 효용성을 기준으로 볼 때는 공식적 사회자본, 두꺼운 사회자본, 그 다음에 외부지향적, 교량형 사회자본 등이 관광정책 행위자와 관광정책 성과에 긍정적인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기대된다. 관광정책 연구에서는 이에 대한 경험적 연구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다. 어떤 유형의 사회자본이 바람직한 정책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가, 이거에 대한 연구를 계속한다는 거예요. 재밌었습니까?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는 사회자본은 그러면 어떻게 측정되고 비교되는지 그에 대한 연구를 할 거예요. 알았습니까? 오늘은 사회자본을 중심으로 산출에 미치는 영향력을 공부했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끝. 수고했습니다.